진짜 요즘은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무슨 일이 많아서 내일 아침 갑자기 아무리 놀라운 뉴스가 터진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인데, 그래도 최근 트럼프 아저씨가 전 세계인들을 위해 만들어주고 계신 정말 무슨 B급 만화 같은 황당한 일들 외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놀랄만한 가장 큰 뉴스 두 가지가 바로 일본 대지진과 중국의 대만 침공 소식입니다. 일단 이 일본 대지진 이야기는 이제는 수년째 너무 많이 우리고 또 우려서 뽀얀 사골 국물 대신 깊은 산속 약수터에서 떠올린 맑은 물만 나올 정도로 그 양치기 소년이 양치기 할아버지가 다 될 때까지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도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 한 달간 일본에서는 엄청난 횟수와 심상치 않은 진도의 많은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밤잠을 잘 못 자고 있다는 글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단 그 300년 묵은 큰 손님께서 실제로 오시고 난 이후에나 그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전 세계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뉴스인 중국의 대만 침공 뉴스의 경우 요즘 돌아가는 것 보면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계산처럼 그 대만 침공을 시작으로 중국이 대만까지 흡수하며 TSMC까지 가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중국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아 그 이야기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중국이 순식간에 수많은 여러 국가들로 쪼개지는 그 중국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최근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신난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정말 눈치도 없이 오랜 친구인 시진핑을 매일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있는데, 이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그런 트럼프가 너무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은 트럼프 아저씨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더라도 안 그래도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느라 밤에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금 중국 내부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정말 전국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나라의 상황, 특히 경제 상황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국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첫째는 부동산 시장 붕괴 지표이고, 둘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청년 실업률 상황이며, 셋째는 바로 얼어붙은 중국 내수 지표인데, 이 세 분야의 상태를 아주 간략하게 그 핵심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동산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중국에 가보면 도시 곳곳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들, 또는 아예 소도시 전체가 이렇게 짓다 말고 멈춰버린 곳들이 아주 많은데, 이건 모두 PF 대출로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올렸다가 중간에 건설업체들이 도산을 해버리면서 아예 공사가 멈춰버린 곳들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저렇게 짓담한 건물들이 무려 9천만 채나 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는 무려 13조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경 7,550조 원에 달하는 건물들이 최근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아예 분양이 되지 않아 중국 곳곳마다 저런 거대한 유령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최고의 아파트 천국인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의 수가 총 1263만 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비어있는 아파트의 수가 9천만 채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내던 지방 정부들도 수입원이 증발해버리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최근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들도 축소하고 있어 이제는 중앙 정부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자기 전 재산을 넣고 구매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반만 지어진 상태로 멈추어버리자 빡쳐버린 수많은 중국인들이 집을 다 짓기 전에는 남은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일명 중국 대국민 모기지 파업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건 단지 은행들에게만 문제가 아닌 중국 인민들이 중국 체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맹목적인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되고 있어 최근 중국 정부도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청년 실업 문제 또한 정말 장난 아니게 심각합니다. 원래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청년 실업률이 15%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21.3%를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큰 대기업들도 무더기로 문을 닫고 있어 고용시장이 몇 년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좁아진 것에 반해, 한편 중국 내 대졸자의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서 작년 말에는 최초로 무려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즉 대략 21%의 실업률이면 매년 중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회 초년생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잉여로 남게 되며, 또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 그 다음 해에도 또 1000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수도 좋지 않습니다. 한때 10%도 가뿐히 웃돌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작년에는 간신히 5%를 넘기며 둔화되었고, 앞서 보았던 그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중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중국 GDP의 무려 45%에 달하는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데다 심각한 실업률까지 더해지며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에서 소비가 말라버려 내수 경제가 거의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깜짝 놀란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무려 3조 위안, 즉 우리 돈 600조 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중국의 기업들은 물론 그동안 중국 시장의 소비력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독일 자동차 회사 같은 외국 회사들의 경우 역시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옛날에 그 루인스키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클린턴 아저씨가 말했듯 정치인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경제입니다. 경제만 좋다고 하면 1인 독재도 가능하고 우주 정복도 가능하지만 만약 경제를 못 챙겨서 사람들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가족들 밥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게 어느 나라든 어느 체제든 결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위험한 조짐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절대로 반정부 시위 안 하기로는 전 세계 챔피언인 중국의 시민들이 최근 들어서는 특히 젊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여기저기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들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바로 그저께에는 중국 사회 최초로 2명의 유명한 중국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시진핑의 일당 체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일종의 목숨을 건 시국 선언까지 한 상태라 이미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그동안 시진핑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던 일명 상하이방 파벌과 또 일부 공안과 군부 조직 내에서도 최근 이전과는 다른 위험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진핑이 향후 1, 2년 내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에서 패하거나 또는 지금 심각한 중국 내수 경제와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지금보다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중국 전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단 시작되어 버리면 그때는 촘촘한 감시 시스템과 공안의 힘으로 지금 국민들을 억누르고 있는 중국 정부의 망치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돼요. 현재의 시진핑 중국 정부의 실격과 붕괴는 물론이고 그 틈을 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회만 노리며 중국의 억압을 견뎌온 티베트와 위구르 그리고 내몽골 등 중국 내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결과 중국은 원래 모양대로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위기에 몰린 시진핑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치트키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대만 침공입니다. 국내 정치 문제를 외부와의 전쟁과 같은 큰 이벤트로 관심을 돌려 해결하는 방법인 일명 다이버즈 전환 전쟁 이론은 고대 로마 시절부터 국가 지도자들이 가장 애용하던 방법인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4년 전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러시아 경제가 7년 넘게 깊은 침체에 빠져 인기가 바닥에 떨어진 데 더해 또 2012년에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며 러시아 전역에서 반정부 반푸틴 시위가 크게 일어나며 정치적으로 진짜 위험한 수준까지 몰렸던 러시아의 푸틴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의 지지율이 그 과정에서 무려 89%까지 치솟으며 그때 올라간 인기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 효과는 예나 지금이나 꽤 훌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에게는 바로 대만이 자신을 구해줄 그 크림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그 크림반도 공격에 성공을 했지만 시진핑의 경우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실력보다는 오직 대가리 숫자로 승부하는 오리지널 저그 민족답게 어마어마한 수의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람보 아저씨가 그 작은 톱같이 생긴 칼 한 자루 들고 적 한 부대를 그냥 처리해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베트남전 짜빈동 전투에서 우리나라 청룡부대 병사들
병사들 294명이 무려 3,000명에 달하는 북베트남군의 새벽 기습을 막아내며 벌인 전투에서 20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사상자 교환비를 기록했던 것처럼, 물론 무기의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핵무기가 아닌 경우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실력과 전투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 졸전 챔피언십에서 명예의 전당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는 곳으로 전쟁을 가장 못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전투가 아직도 세계 전쟁사에 거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베트남전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적의 10배 되는 군대를 이끌고 베트남에게 우르르 몰려갔다가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후 전멸 직전 정말 초라하게 우르르 후퇴하고 도망친 것이 중국의 마지막 전투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 수준은 사실 매우 열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또 이 무기라는 것들, 특히 함선이나 또는 항공모함 같은 것을 보면 그냥 그것만 있다고 그게 막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복잡한 전략을 짜서 숙련된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전투에 임해 싸워야 하는 법인데, 그런 면에서 미국의 경우 이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기가 막히게 운영하는 경험을 지난 70년 이상 쌓아왔고, 또 이제는 육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군과 공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적을 완벽하게 조질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도사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그 이상하게 생긴 항공모함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또 잠수함들도 그 숫자는 아주 많지만 일전에 전 세계 모든 해군들이 모여 서로의 전투력을 가리던 그 유명한 림팩의 작은 디젤 잠수함 한 대 가지고 나가 무려 미국 항공모함 한 대까지 혼자서 박살내버린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 운영 능력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단 숫자만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률은 매우 높지만 실제 전력을 꼼꼼히 따져보면 만약 중국이 개전 초기 12시간 내 대만의 주요 상륙 거점과 항구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만의 방어에 막혀 공수전이 펼쳐지는 형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때는 그 전쟁 운용 노하우의 차이에서 밀려 곧 거의 전멸하다시피 밀리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김동연이 잠깐 시계 보는 사이 치사하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건 강력한 어퍼컷 선빵을 날려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슬픈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만 침공을 앞둔 중국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중국 돌아가는 것 보면 시진핑에게는 지금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빠르든 늦든 자신이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2027년 전에는 아마 분명히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지금 대만섬 봉쇄 훈련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만약 그 회심의 어퍼컷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김동연이 그걸 싹 피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대만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시진핑의 실각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경쟁 파벌들과 군부들이 일제히 행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또 그 혼란을 틈타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산 강력 적착제로 억지로 붙여놓은 거대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나라인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순식간에 붕괴하여 적게는 5개의 나라로 또는 많게는 10개 이상의 나라로 쪼개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세계 여러 전문 기관들에 의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정말로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면서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면 그때 전 세계에서 그 커다란 지각 변화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 약화된 중국 제조업의 수요들이 당장 한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데다 최근 중국의 첨단 산업 부상으로 뒤처지며 위기에 빠진 한국의 첨단 산업이 다시 기회를 잡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동북아에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변수가 빠지면서 그 지정학적 퍼즐이 새롭게 재정립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와 공간이 생겨나는 데다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후원 아닌 후원자였던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그건 북한의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리 한반도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정말 꿈같은 일도 이제 충분한 가능한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쭉 쓰고 보니까 중국의 경제 및 내부 문제가 결국 시진핑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대만 침공은 다시 중국 군대의 대실패로 귀결되며 그 상황은 다시 중국 내부의 반발과 소수 민족들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후
그건 다시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어 결국 남과 북이 다시 하나로 되면서 이 동북아의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느 날 아침에 중국이 드디어 대만을 침공했다는 뉴스를 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이제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임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날이 찾아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평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통일 한국의 시대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